그럼 대표님처럼 이제 평생 현역을 강조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파이어족을 이제 꿈꾸는 어떤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네. 그 파이어라는 게 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구나. 네. 리타이어 얼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어 가지고 네. 회사를 한 뭐 40쯤에서 퇴직해 가지고 네. 자유롭게 살자. 네. 그런 분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네. 뭐 그건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인생관이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조금 그 조심할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돈이 궁하고 네. 그다음에 직장에도 뭐 그냥 요즘 어렵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재테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살자 그러는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네. 돈을 어떻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아둔 재산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약간의 재산이 있지만은 네. 특별한 일이 없이 50, 60 나이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네. 뭐 공허하다 그럴까? 좀 보기가 그래요. 그 점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힘들잖아요. 네. 직업이. 네. 그러니까 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일을 해서 네. 고액 연봉을 받아가지고 네. 고액 연봉 받은 뒤에 나와서 자기의 일을 찾는데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섬을 사서 개발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회공헌 무슨 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취미 활동한다든지 네. 저는 그러니까는 목돈을 모았으면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건 해결했는데 내 인생의 라이프워크랄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준비해 놓고 나와야 된다는 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 혹시 그때 그분이 운이 좋아가지고 뭔가 돈을 좀 벌었을 수가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 중에 네. 20대 투자가가 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 그 1년 동안에 주식 매매 회전율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고 팔고를 몇 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이 100%면 1년에 한 번 샀다 파는 게 100%거든요. 네. 근데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들의 평균이 얼마냐면 20% 30%예요.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씩 사고 팔아요. 네. 대형 증권사의 20대 고객의 네. 매매 회전율이 평균 6,800%였대요. 와. 그러니까 68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인데 네. 언제 그러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유명한 존봉준 존리 사장 네. 그 펀드 매니저로 오래 일한 분이 아니에요? 네.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전망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성공해서 목돈을 만들어 나왔는데 네. 그 똑같은 식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면은 네. 일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지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요. 네.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몇 년 후에 보면은 네. 그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원칙을 지켜가서 노하우를 꼭 습득해 뒀는가. 네. 첫째가. 네. 두 번째, 뭔가 라이프워크로 자기가 할 일이 있는가. 네. 그거를 꼭 생각하고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직장인들이 뭐냐면 요즘 월급 받은 돈에도 일을 시켜라.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주식투자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돈에만 일을 시키려고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월급 나오죠. 네.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네. 그게 금융자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일이라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게 9이라면 네. 월급 받은 것을 일시켜가지고 받는 건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네. 이 9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말은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꿈꾸게 열심히 사는 이런 파이어 쪽의 젊은 세대랑 또 반대로 네. 경제적 의존을 하는 이제 그 네. 자녀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네, 뭐 이걸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 이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아니, 자식이 뭐가 위험해. 내가 몇 억이 있어봤자, 네.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네.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게을러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 딸들이 네. 다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네.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네. 걱정이 뭐냐면 제 후배들을 보니까 고액 연봉 받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까 조기 퇴직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요, 고액 연봉 받던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런 고액 연봉짜리를 찾기가 첫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생활 수준을 고액 연봉에 맞게 높여놨거든요. 자기 아이들 과학 공부 가서 배우다가 선생님 데려다 배우고 네. 무슨 호텔에 헬스 회원권 사고 네. 연봉은 높아졌는데 생활 수준이 같이 높아져가지고 저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골프 열심히 치고.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조기 퇴직하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시 다른 데 갈 때는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부모한테 얹혀 사는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나라는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 있는가 봤더니 네. 몇 년 전에 보니까 서울에만 48만 6천 명인가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네. 신통하게도 네. 지 새끼를 네. 딱 1년 낳고 나서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아. 뭐 호랑이가 뭐 절벽에서 자기 새끼 밀어버린대잖아요. 네.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 캥거루들 보면은. 네. 또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네. 그 패러사이트라는 말이 기생충이라는 뜻이래요. 아. 기생충적 독신. 근데 또 자녀들을 또 네. 남들 다 케어해주고 뭐 네. 교육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네. 또 나만 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네.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네. 지금까지의 고성장 시대에 시켰던 교육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의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2033년이 되면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재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 원을 번대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애 둘한테 들어가는 과외비가 네.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금 내야죠? 네. 옷 사줘야죠? 네. 책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네. 게임기 사줘야죠? 네. 그러면 언제 저축을 합니까? 네. 저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과외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넣었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재작년에요. 제가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네.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네.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그 책 제목이에요. 아. 일본도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금년 3월에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몇 프로냐면 네. 96%. 일본은 구인난이에요. 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금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금년 2월에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7%. 아. 여기에는 군대 간 애들, 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빼버리면 네. 50%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삐치는 거죠. 근데요, 네. 그렇게 어렵게라도 취업만 하면 또 만수강인가? 아니라니까요. 네. 고성장 시대에는 네. 신규 채용이 많거든요. 네. 그때는 신규 채용이 많으니까 네. 좋은 학교 나와서 네. 시험 잘 봐가지고 그 취업하면 돼요. 지금은 신규 채용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지금 되게 아까 사교육비 그렇게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사교육을 시키는가 아마 아실 거예요. 엄마들이 네.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유명한 가요코보 선생 누군가 그래서 시간표 짜가지고 애들을 돌리잖아요. 어? 뺑뺑이. 네. 그러면 걔네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엄마가 짜준 시간표대로 학원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해서 과외 공부를 시키더라도 애들이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들끼리 여기 과외 여기 과외 하니까 불안해서 안 시킬 수가 없대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을 독립적으로 지가 생각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뭔가 사라지는 직업을 자꾸 찾아서 일을 하게 되지. 시간 붙여서 위탁 교육만 계속 시켜서 걔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방치해버렸거든요. 방치하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애들을 방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만 좀 꼭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 방법은 약간 자립심이나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들을 좀 네.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요. 네. 직업관을 바꿔야 돼요. 직업관을. 직업관도 네. 이제 옛날과 같은 직업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변호사의 1번 등록이 언제였냐면 네. 1906년이었대요. 그래서요. 10,000번째 변호사 등록이 언제냐면 2006년. 그러니까 변호사가 네. 10,000명 들어가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호사 한 사람은 네. 끝내줬죠. 직업이. 네. 귀하니까. 네. 근데요. 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8년 걸렸대요.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일 뺏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같이.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네.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십계명이라는데 네. 우리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십계명에 1번이 뭐냐? 네.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월급은 이제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네.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네. 오래오래 다녀야 되거든요. 100세 시대에는. 네. 남들이 몰려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300대 1 그난리 치는데 네. 대기업 지금 퇴직 연령이 평균이 49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네.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네. 48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네. 이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요. 네. 또 하나는 갖고 있을 게 뭐냐.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네. 기준이 뭐냐.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네.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누가 큰 차를 탔다. 그런 사람은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기준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남들이 보는 기준을 이기고 그런 선진국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그러니까 네.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껏 어른들은 네. 자식들을 직선 위에 네. 줄 세워놓고 키웠다. 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네.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남의 눈 때문에 미치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정을 잘은 모르는데 네.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네. 넓은 천지에 흩어지기 때문에 네.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향후회, 동창회, 동네 모임, 무슨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떠고 누구는 어떠고 뭐 그다음에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거 사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요 네. 아주 그 학생 시절에 네. 우연히 어느 성직자로부터 네. 설교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 그분이 어떤 좌우 전후에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을 벗어나면 그렇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남의 눈을 벗어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 부모의 도리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거창고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전 교장 선생님 하셨던 전성은 선생님을 네. 제가 이제 모시고 강의를 다닌 일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기독교 문학자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우리는 다 섭리를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애정과 정의와 네.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은 부모들은 반성해야 돼요. 전성은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네. 거창고등학교가 인류아니에요.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은 어떤 분이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네. 자녀 보낸 분. 그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네. 서울에서 온 무슨 교수 아들, 무슨 박사 아들, 고관 아들, 골치 아프대요. 간섭해가지고. 부모들이 반성해봐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애들에게 우리가 네.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교육을 제대로 시켰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만 공부를 시켰는데, 네.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책을 쓰면서 조사해봤는데요. 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네.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라든가 배우질 않으니까 네.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 일이, 대학을 나왔는데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네. 자립교육. 이거를 꼭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